네, 안녕하세요. 파운트에서 투자 기술과 신상품 개발에 대한 R&D를 맡고 있는 최범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다 AI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금융에 대한 AI고요. 가제로 데이터 중심 통찰력이 핵심이다라고 정했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번 이제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에서 매년 최근 한 3년째 계속 금융 서비스, 글로벌 금융 서비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결과입니다. 2023년에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서 보여드리면 지금 기업에서 AI를 원하는 대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금융 서비스에서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꼽은 답이 AI 전문가,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AI 기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술은 뭘까요? 기술은 보통 도구입니다. 도구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회사의 역량이 아직 지적 역량이 AI 모델을 잘 적용하고 운영할 만큼 만족스럽게 발달돼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AI 모델은 이제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데 이제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금융 데이터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적인 예로 거시경제 데이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드리면은 GDP 같은 경우에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의 관측지가 스몰 샘플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의 한 10년은 이제 거의 가까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10년 지나면은 경제 상황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런 이유로 AI가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그 메인 이유들은 이 세 개로 집약해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첫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2023년 설문조사를 조금 몇 개 더 재밌는 거 위주로 간략하게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2023년 동향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 시점에서 설문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지금 대세라고 하는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 아마 조금 전 세션에서 제가 그래프 중에 이제 계속 생성형 AI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금융산업에서 혹은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뭐를 의미하는가,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있는 이제 산업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예로서 금융 서비스 중에서도 투자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좀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거를 다 이제 자동화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진 로봇어바이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최근 AI라는 걸 만나서, 사실 로봇어바이저는 AI 붐이 있기 전에 나온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AI를 만나서, 그리고 최근에 또 합성 데이터나 생성형 AI를 만나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AI가 어떻게 비즈니스 운영을 향상시켰는가,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몇 개 보시면 고객 경험을 개선시켰다. 고객 경험을 개선시켰다는 거는 예를 들면 요즘 전화 ARS 해보시면은 보이는 ARS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복 같은 것도 있어서 말로 해도 알아듣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좀 꼭 고객 응대 근로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간단한 질문들은 빨리빨리 개선되고, 초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게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금융 서비스 회사 내에서도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효율성 향상이라는 거 결국 이제 회사 내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거 같은 얘기인데요. 인건비가 줄어든 것과도 같고요. 혹은 이제 같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 그 비즈니스 비용을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또 뭐 비교 우위가 있는 거. 그다음에 좀 더 뭐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나중에 말씀드릴 로보드바이저 같은 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크게 지금까지 여기서 한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거는 비용 절감과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겁니다.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흔히 기대를 하실 만한 그런 AI의 역할은 특히나 금융이나 뭐 투자 쪽에서는 종목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실제 실용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보고 또 회사 내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이미 보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즉 어떤 부분이냐면 굳이 금융사를 얘기하면 금융사는 지금 프론트 오피스,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론트 오피스가 돈 버는 핵심적인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영업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세일즈 뭐 이런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 미들 오피스는 보통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라든지 약간 이런 그 중간에 그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백오피스 여기는 행정 그리고 약간 그 운영과 관련된 그런 비서 기능 뭐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재 프론트가 아닌 미들과 백에서 도입이 굉장히 빨랐고 거기서 확실한 성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그 인상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요. 금융에서 아직 AI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그런 모습을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 왜냐하면 백오피스 같은 거는 고객들이 직접 보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OCR을 분석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상담 보시는데 그게 상당 부분 정말 많은 부분이 AI가 운영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다만 좀 밸런스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제 과제도 있지만 성과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이제 개인별로 500명 설문인데요. 이건 이제 200개 회사에 있는 500명 설문이고 200개는 글로벌 리딩 그 금융기관들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은 대형 금융 지주 정도 이상 돼야 되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별로 그 개인 매니저들 대답을 한 건데 뭐 거의 과반에 가까운 그런 응답이 한두 건 케이스 정도 했다. 그리고 한 6건 이상 되는 그런 케이스는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아직 트랜지션에 있구나. 어떤 회사는 뭐 회사 간에 좀 이제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 영역 간에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기술 영역으로 좀 이제 조금 더 쪼개놨는데요. 제일 위에 자연어 처리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 이게 가장 많이 허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천 시스템. 요거는 사실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기술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아마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거 아니면은 쿠팡 뭐 이런 이걸 이용해 보셨으면은 본인이 흔히 검색하는 것들의 패턴을 잘 기억했다가 추천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잖아요. 이게 금융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금융 상품들, 뭐 20대 여성 그리고 소득은 어느 정도라는 정보 예를 들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정도의 위험한 상품에 관심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런 기록들을 그리고 다른 피어 그룹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 거겠죠. 이런 이제 이미 이제 다른 산업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이 기술들은 상위권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융에 특화될 만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금융에 특화될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기술들이 상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화된 그런 AI 기술들이 가장 윗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그 꽤 상위권에 나오는 게 그 프로드 디텍션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약간 좀 이상한 거래라든지 아니면 신분을 좀 속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탐지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융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금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에서만큼 그 신원이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거래 같은 경우는 누가 대신해줘도 되지만 금융거래는 반드시 고객 응대 근로자와 전화를 하더라도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프로드 디텍션이 조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금융 분야에서는 더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활용도도 역시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매니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 건데요. 다들 AI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AI에 충분히 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람 뽑기가 힘들고 AI 도구가 부족하며 AI 데이터가 모자라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장 많은 작년 대비 그 증가를 보인 그걸 보시면 그 금융 분야가 AI의 그 리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굳게 믿고 있는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런 그 AI 기술들의 발전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세션에도 똑같은 그래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정점에 뭐가 있나요? 이게 지금 2002년 가을에 같은 회사 가져온 그래프인데요. 정점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합성 데이터고 그다음에 아직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거의 있는 게 생성형 AI죠. 하지만 이거는 2022년 가을입니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GPT-4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는 이제 다시 그려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생성형 AI가 정점에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보시면 이 모든 기술의 그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어떤 태동 단계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불러모으면서 거품을 입고 같이 발전해 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또 그 실망 속에서 몇 개 또 진짜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옥석같이 가려져서 이제 살아남고 상용화되고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AI 기술에서 가장 초기부터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혁신적인 그런 발전을 보였던 비전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자연어 처리도 이 지금 버블이 꺾이면서 와 있는 부분 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따라가는 기술로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가 저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합성 데이터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데이터 부족하니까 합성 데이터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실제 데이터는 당연히 직접 관측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고 이게 뭐 매크로 정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공 데이터지만 대부분의 그 개인 정보들이 많습니다.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실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이 끝나면 바로 폐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혹은 외부와 그를 이제 그 교류를 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합성 데이터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일종의 얘기하면 부스트랩 같은 겁니다. 이미 있는 샘플에서 더 많이 계속 뽑아가지고 샘플 수를 늘린 다음에 좀 더 스무드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원래 데이터의 특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요거를 하나 이제 재미있는 오류를 하나 말씀드리면 2차 대전 때 이제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이 이제 그 비행 중에 적 포탄을 맞는다든지 총을 맞는다든지 했을 때 어느 부위에 제일 많이 맞았는지를 이제 연구해서 그 기체의 그 부분을 보강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아남은 비행기들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분포가 총자국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맞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돌아온 비행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런데 맞아도 괜찮은 부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오류를 제기한 그 학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미 살아온 기체는 그 기체의 특성이지 이게 전체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 사전적인 그 보강에 대한 대상의 그 데이터가 아니다. 이미 파편을 이제 찾을 수 없을 만큼 부서진 그 기체 같은 경우, 훼손된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편향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합성 데이터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보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건 이제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좀 이제 창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인사이트나 통찰이나 아니면은 뭐 포사이트나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예측 그런 부분들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시경제학 모델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까지 배우신 거시경제 모델에서 아마 이런 경우가 벌써 없을 텐데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 게임이 거의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보면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보면 어떤 세상의 모습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공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뛰어다니고 동작하고 총 쏘고 뭐 옷도 입고 벗고 여러 가지 그런 동작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 모델도 어떻게 되냐면 보통 그 하우스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펌이 있고 뱅크가 있고 뭐 어떤 마켓이 있고 뭐 모든 걸 다 하진 않지만 그 모델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그 모델을 한 다음에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수학적 모델의 균형을 풉니다. 거기다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어떤 값을 주면은 그 모델이 타임 시리즈를 쭉 뱉습니다. 거꾸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모델이 오히려 파라미터를 우리가 인풋으로 주면은 타임 시리즈를 쭉 뽑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 실생활 데이터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가지고 계속 하면서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60년대 오퍼레이션 리서치라는 분야에서 나온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 어답트를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보통 이렇게 이런 모델을 이제 짜면은 이런 모델의 좋은 점은 균형적인 모델이 아니라 연역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나 바꾸면은 모델이 완전히 다른 타임 시리즈를 뽑아내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조세제도가 있었다. 근데 이 조세제도를 만약에 없었다면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이다라는 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 모델을 다 세금까지 있는 걸 한 다음에 현재와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션 하면은 세금 없는 경제 타임 시리즈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덧붙인다면 합성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시경제학자들이 최근에 쓰고 있는 합성 데이터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이제 합성 데이터지만 이건 이제 그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완할 수 있을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한 이슈를 우회하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컨소시엄 같은 거 구성해서 인프라를 보강할 수 있을까?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제안해 놓은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 작년 여름에 과거 같으면은 ABC 회사가 있었고 이거에 대한 결합 데이터가 있었고 이제 A사, B사, C사 이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있었는데 나중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이 결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요즘 같으면 마이 데이터 같은 게 있을 텐데, 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제가 낸 거랑 저 회사에서 낸 거랑 어떤 사람은 또 이 회사에서만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회사만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풀링을 하면은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데이터 전체 그 포퓰레이션 다 보는데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결합한 건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최근에 제안을 한 거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리고 금융 AI 인프라 컨소시엄이라는 걸 결성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인프라 컨소시엄 안에 있는 어떤 회사는 이것도 마이데이터 같은 거에 이제 그 연장선상이 될 수가 있겠죠. 마이데이터에 그 컨소시엄 안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회사는
돈을 내고 여기서 다른 회사들에서 내서 만들어진 결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죠? 물론 거기서는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 플래그 처리가 돼야 되겠죠. 예. 뭐 그래서 앞으로 AI 뭐 데이터 내지는 AI의 그 도입 전망이 어떠냐? 국내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뭐 연구에 따르면 AI 융합 경쟁력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금융산업이 이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 가지 그 디멘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아카데미 리서치, 뭐 논문 같은 거에 대한 그 양과 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같은 거는 특허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기술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시장 사이즈, 예를 들면 마켓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구비 아니면 그쪽에 R&D 비용, 이게 돈이 얼마나 벌 수 있고 실제로 돈이 얼마 투자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반으로 세 개 부분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지수로 봤을 때 금융 분야가 다른 분야 대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위에 이제 전체 지난 5년간 40%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뭐 17.4 뭐 이렇게 넘버로 나와 있는데 금융이 제일 높죠. 비중이 3.2. 그리고 발전 속도도 뭐 제일 빠른 건 아닙니다만 얼추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는 돈이 많이 몰리는 분야고 또 R&D가 많이 이루어질 분야고 그리고 AI 융합 지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AI의 주요 응용 분야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로 돌아가서 금융에는 프론트 오피스, 미들 백 오피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지금 리스크 관리 여기가 이제 주요 미들이고요. 그다음에 후선은 백 오피스고 그다음에 앞에 그 마케팅 및 영업은 요건 이제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프론트가 더 발전해야 된다. 그쪽에 더 시장이 원하는 게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성과는 뭐 보시면 그 고객 경험 개선이 제일 이제 좋았고요.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 그다음에 비용 절감 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엔비디아 설문과와 비슷하게 드러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AI의 그 이제 붐인데 사실 그 붐이 채 가시기도 전에 GPT-4가 나오면서 정말 생성형 AI가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도대체 그 은행권 내지는 뱅킹에서는 어떻게 미래의 AI 뱅커를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 보시면 처음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원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칼럼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이 세 번째는 모델은 보통 이제 최적화 모델입니다.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그 최적화 모델이 도출하는 서비스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AI 텔러 창구 직원이죠. 그 다음에 AI 상담원 맨 아래 고객 응대 근로자. 당연히 이제 많은 부분 또 이제 아직 뭐 요즘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인간 그 근로자들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 대체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이 AI의 도움으로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부 통제,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 그건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는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이미 많이 파급이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될 부분들이고요. 그럼 심사역, 요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출 심사 같은 경우에 아직 그 모델들은 여러 가지 뭐 수리적인 모델이 돼 있지만 최종 그 결정하는 그 많은 단계들이 인간들이 많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부분들이 AI에 위임이 되고 최종 승인 한번 검증만 인간이 하는 식으로 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도가 지금 앞으로 더 많이 투자가 될 영역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핑크색으로 보이시는 것들, 챗봇,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출 심사, 그죠? 신용 평가,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추천과 금융자산 관리, 이건 이제 뭐 바로 위에도 로봇 어드바이저가 나와 있지만 그거에 좀 더 이제 보강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마케팅까지는 아직 뭐 추천까지는 하지만 마케팅까지 적극적으로 AI가 의존화돼 가지고 하고 뭐 이러진 않는데 이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로서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뭘까요? 로봇 플러스 어드바이저라서 로봇은 사실 눈에 보이는 로봇은 아니고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드바이저는 이제 투자 자문사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 뭐 투자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사실 자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투자 자문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름을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봇 어드바이저의 스피릿에도 맞아서 그런데요. 이름은 뭐냐면 추천부터 최종 거래 집행까지 한 다음에 그 고객은 그냥 그게 제대로 됐는지 잘 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오토파일럿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풀 오토메이션으로 되고 있는 걸 이제 이름이라고 하고요. 자문은 뭐냐면 고객한테 추천을 하고 고객이 한번 꼭 승인을 눌러야지만 되는 이제 그게 금융 면허상 다른 건데 상품으로도 로봇 어드바이저 상품으로도 그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방향은 이제 이름이고요. 사실 이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거는 지금 위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로봇 기반의 인공지능 투자 플랫폼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 어드바이저는 역사적인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2008년, 9년 금융위기가 막 끝났을 때 사실 2008년, 9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저도 그때 제가 뭐 대학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제 동료들, 친구들이 다 금융권, 특히 증권사 쪽에 가려고 했었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그쪽에 계셨었어요. 근데 갑자기 2008년, 9년 위기가 오면서 폭삭 거품이 빠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회의론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 전까지 엄청난 수익률을 잃었던 그런 이제 그 투자은행들 다 많이 작아졌고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았습니다. 랭킹도 높았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로 치면 은행 지주 같은 그런 회사죠. 체이스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지 이런 은행 기반 회사들이 주축이 돼서 재편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이전처럼 비싼 돈을 내고 투자 매니저들에게 맡기려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의견이 생겼고요.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라는 게 대안으로 당시에 또 마침 스마트폰 같은 게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2009년 뭐 이때니까 AI라는 게 뭐 말은 있었지만 이제 2012년 뭐 이때 넘어가면서 개 고양이 막 식별하고 막 이런 성능이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CNN 나오면서 이게 붐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로봇 어드바이저는 그때와 상관없는 정말 로봇. 우리 이때 만약에 AI가 있었으면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AI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이름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원칙을 달성하려고 하냐면 예측하는 건 힘들다. 예측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분산을 잘하자. 그래서 수익과 위험, 변동성 사이에 최적 균형을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맞춰주자라는 거를 이제 목표를 하는 거고, 그거를 사람마다 계산하는 거를 힘들고 귀찮고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중화, 민주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보급이 실제로 됐고요. 그리고 이게 특히 어떤 쪽으로 이제 보급이 됐냐면 401k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은 이제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 그리고 뭐 연금 저축성 그런 이제 투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실제로 뭐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하기로 했다. 로봇 어드바이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재미있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재무관리 수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변동성, 즉 위험이 높은 거고요. X축이
그리고 Y축,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수익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아래로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이거보다 더 높고 수익이 높으면 좋겠고 위험은 낮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사람마다 이 선 위에서 자기가 어떤 선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차별화된 기술은 뭘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과서적인 재무관리 교과서적인 자산 배분 이론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최적화 방법론은 다를 게 없습니다. 즉 회사마다 이 효율적 투자선, 이 한계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이제 회사마다의 그 비즈니스 시크릿, 지금 노하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봇 바이저에 대한 뭐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기들은 지금 이 베터먼트라는 회사가 200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그 로봇 바이저 회사고 지금 벌써 50조가 넘는 돈을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가 되는데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이 빨간 선 보통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은 여러 가지 방법의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검증은 되진 않습니다. 이거를 뭐 물론 다 공개를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가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 검증은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그 로보드바이저 회사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뭐냐. 근데 계산을 이토록 했는데 이게 가짜가 되면은 실패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이거를 함과 동시에 숨어 있는 이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그런 데이터 소스를 찾아내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다 돼서 정리를 하면 로보드바이저라는 거에서 보듯이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 금융산업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미들 백오피스 위주로 다 아는 부분 위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로보드바이저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은 아는 부분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아는 부분들로 다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보셨을 만한 것들을 구현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모르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을 해서 혁신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 제가 다 뛰어넘고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그 서플라이 체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측, forecasting이랑 prediction이라는 게 있고요. forecasting이랑 prediction 차이는 뭐냐면 forecasting은 보통은 이제 장기 타임 시리즈 시계열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거고 prediction은 바로 다음 기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스 섹셔널한 그런 랭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그 머신러닝 모델들이 프레디션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거를 팔고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얻는 정도. 그게 이제 프레디션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 1번 제가 첫 번째 저기 왼쪽 위에 적어놓은 저 섹션에 있는 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장과 각 종목에 대한 예측을 할 건가? 시장과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건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 대한 데이터도 될 수가 있고 인공위성 사진에 대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각종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화를 어떻게 시켜서 최적화할 것인가. 이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개인화가 들어간 겁니다. 개인의 위험 성향과 이제 인내력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투자할 건지 그리고 투자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뭐냐는 얘기는 얼마나 높은 확률로 내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이거를 유지할 건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다 정보를 모아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 최적화 부분은 사실 좀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 데이터가 도입됐다고 하는데 많은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서비스를 가입해 보시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뭐 얼마만큼 손해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대충 하다 보면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부정확한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 행동경제학 뭐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백인 남자 고학력자가 자기의 위험 성향을 굉장히 과대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난 이거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해보면은 그 정도 손해 보면은 덜덜 떠는데 이제
자기의 그 투자에 대한 위험의 그 캐퍼시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편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인의 데이터를 개선할 건지, 마이 데이터는 지금 사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나서서 현재 데이터, 마이 데이터는 스냅샷처럼 내 재무제표만 딱 자산은 보고 부채는 보고 막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나의 투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뭐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최저 포트폴리오를 달성할지 말지에 대한 거고요. 뭐 굳이 얘기하면 이게 포트폴리오 최저가 이미 일어나면 보통 무슨 뜻이냐면 내일의 포트폴리오 최저 포트폴리오 오늘 이미 결정해서 그걸 오늘 달성해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 가지고 와서 오늘 아침에 가지고 있는 이제 오늘 아침을 맞이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중에 달성해야 될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이게 최저 포트폴리오인데, 이걸 오늘 만약에 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마치 이제 GPS에서 현재 지점에서 목적지에 가는 최소 비용 이제 그 경로 같은 거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매도를 하는 그 스킴을 하루 동안 보통 장중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요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달성하는 거, 그다음에 그걸 이제 피드백으로 이 모델을 계속 학습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거. 요건 사실 아직 많은 부분 안 돼 있고 대부분 아직 룰 베이스로 돼 있어 사람이 개선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무슨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지 하는 편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텔리전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이 딱 맞아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로고 어드바이저 관련된 내용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최봉문 박사님께 별도로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